네, 오늘 디지털 서비스였고, 사실 디지털 서비스는 이게 범위가 좀 애매하기는 해요. 최신 기술이라는 걸로 이렇게 엮어져 있기 때문에 최신 기술, 법규, 정책, 뭐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핵심 주인공은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바일도 뭐 들어가긴 하겠죠. 네, 해설지는 제가 PDF로 만들었는데 아직 못 올렸어요.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정보 1번부터 좀 살펴보면 전자정보 웹사이트 이 UI 설계 기준은 제가 중요하다고 몇 번 또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출제를 한 거고요. 7가지를 오늘 정말 또 준비가 되셔서 7가지 다 쓰신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분들은 고득점을 드렸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좀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UI, UX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2가지 측면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설계 및 구현 단계에서 우리가 참조해야 될 가이드. 하나는 진단 및 개선할 때, 이미 만들어진 UI를 개선할 때, 그때 이제 참조해야 되는 가이드가 2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설계 및 구현 단계에서는 UI, UX 설계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이 UI, UX 설계 원칙은 설계 기준이랑 설계 가이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물어본 거, 설계 기준 7가지를 이제 물어본 거고요. 여기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이제 구현된 거를 진단하고 개선할 때는 품질 진단서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 품질 평가표와 품질 점검표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가 이게 실제로 됐었던 내용이고요. 그때는 뭐 웹 접근성, 웹 표준화 이런 애들이랑 같이 다 묶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보지 마시고 웹 접근성, 웹 표준화 뭐 이런 애들도 같이 좀 정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가지 물어봤으니까 7가지예요. 네. 요거를 7가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가지수로 물어봤을 때는 앞에 꼭 넘버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7가지 다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개, 2개가 막 가물가물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한 개, 2개가 가물가물하면 그냥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네,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애교로 그냥 넘겨줄 수도 있어요. 괜히 위험한 거 이렇게 막 선택해서 가지 마시고, 네, 알고 있는 건데 한두 개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비스무리에 알고 있는 개념을 좀 풀어서 쓰셔도 괜찮아요. 네. 봐주시면 되고 사용자한테 필요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 그리고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단계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뭐 주문을 해야 된다고 하면 주문 단계 최소화하고 정보 검색을 해야 된다면 정보 검색을 실제 하는 그 단계를 최소화하는 거고요. 직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개발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되고 사용자가 실수하지 않게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유형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초보 사용자나 숙련된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나 이 모든 유형의 사용자에는 이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이런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네, 웹 접근성 네, 이거랑 연결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네, 정보 설계가 좀 잘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웹 접근성, 모관성 이건 뒤에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웹 접근성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이나 동등하게 네, 전자정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크게 한 4가지로 좀 나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세부 진단 지표들은 이렇게 들어가긴 있습니다. 호환성은 전자정보 웹사이트가 이용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가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어떤 브라우저에서 막 깨져서 보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정말 초기에 익스플로러에서만 최적화돼서 보이고 막 이런 웹사이트가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개방성, 뭐 웹 최적화 이런 내용은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산업 제어 시스템의 퍼듀 모델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 계신 분들은 요 그림까지 다 그려주셨더라고요. 국제 자동 제어 협회 여기서 발전해서 제조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그리고 ICS 보안 참조 모델인 퍼듀 모델까지 발전되는 이 단계가 있고요. 뭐 등장 배경은 스마트 팩토리가 확산되고 ICS 사이버 공격이 그러니까 뭐 산업 제어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에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한 이 레벨 0부터 레벨 5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퍼듀 모델 레벨 0부터 레벨 5 오늘 그렇게 딱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벨 0부터 레벨 5.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나눠져 있냐라고 보면 매니팩처링 존, 그러니까 제조하는 그 존이죠. 그리고 IDMG라는 게 있고 아마 인더스트리얼 DMG일 거예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는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0번부터 3번까지는 매니팩처링 제조 존이에요. 네. 그리고 IDMG는
이제 뭐, 네, 요 사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엔터프라이즈 존은 레이어 레벨 4부터 5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왔지만 0에서 5, 6단계로 구성이 된다. 퍼듀 모델은 0에서 5, 6단계로 구성이 된다. 이거 하나. 네. 그리고 크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조존이랑 그리고 IDMG, 엔터프라이즈 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볼 수 있다입니다. 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레벨 0은 프로세스 존이에요. 실제 센서나 액추에이터, 펌프, 로봇 등이 수행하는 위치의 영역이에요. 아까 저기 위에서 본 것처럼 네, 크게는 매뉴팩처링 존이었잖아요. 그리고 베이직 컨트롤 존은 배치 제어, 분산 제어, 연속 프로세스 제어, 제어의 영역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존이라고 해서 이제 모니터링 관리하는 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셀 에어리어 존이라고 여기까지가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사이트 매니팩처링 오퍼레이션 앤드 컨트롤이라는 게 있네요. 네, 그래서 도메인의 컨트롤 서버, 웹 프록시 서버, DB 복제 서버 등이 위치하는 매니팩처링 존. 여기까지가 이제 매니팩처링 존이에요. 0부터 3까지가 매니팩처링 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딱 생각하면 실제 기계들이 막 돌아가는 그 위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네. 디밀리터라이즈드인가요? 네, 존 이게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 얘기하고 있는 DMZ 존, 네, 그 경계와 경계 사이에 위치하는 DMZ 존이 있잖아요. 정보 공유의 계층입니다. 얘는 레벨이 따로 구현되어 있지 않고, 부과되어 있지 않고, 네, 이렇게 중간에 매뉴팩처링 존과 엔터프라이즈 존 중간 사이에 위치하는 영역이에요. 저희가 DMZ 할 때도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DMZ 영역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제 IDMZ라는 영역이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존은 이제 사이트 비즈니스 물류 실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벨 5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라고 해서 네트워크 연결을 기반으로 공장 설비 상태, 재고, 수요 등을 파악해서 비즈니스 실제 결정을 내리는 데이터가 제공되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계층별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잘 써주셔야 돼요. 네.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레벨 0부터 5까지 있는데 레벨 0부터 3까지는 실제 공장 현장에 있는 제조 영역이고 그리고 4부터 5까지는 엔터프라이즈 존. 그러니까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뭐 어플리케이션 서버나 아니면 실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는 어떤 그런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사이에는 IDMG라는 게 있다. 요거만 하면 사실 오늘 퍼듀 모델은 다 알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보안 표준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3번 같은 문제가 조금 쓰기가 어려워요. 이아스, 파스, 사스의 특징 및 구축 방법. 아, 무슨 특징이 있더라. 막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일단은 이렇게 특징 및 구축 방법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특징을 꼭 써주셔야 돼요. 그림으로 말고 글씨로 표에 넣어가지고 특징 1, 2, 3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아스의 특징 이렇게 1번, 2번 이런 식으로 뭐, 파스의 특징 1번, 2번 이런 식으로 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주셔야 채점이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뭐 그림 그려주신 분들도 좋습니다. 1달러게 그림 그려주시고 다 좋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채점이 가능하도록 이 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채점을 하는 거는 이 항목들 가지고 채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멘토링을 하면 적어도 1교시형은 2단락 나에 6개 이상 써주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채점하는 숫자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4개 쓰고 어떤 사람은 6개 썼어요. 그러면 딱 누구한테 점수를 많이 주는 게 당연할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징을 물어보면 여기 지금 3개 썼잖아요. 오늘 2개 쓰신 분들도 있고 막 이렇던데 일단 칸 안에 넣고 2개 이상 써야 한다. 최대한 많이 써야 한다. 채점되는 애들은 이렇게 물어본 애들은 네, 그래서 이아스는 물리자원이잖아요. 그렇죠?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인스턴스라고 하는 그 서버들을 막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높은 확장성 가지고 있고 비용 효율화 측면도 있죠. 파스는 미들웨어까지니까 유지 관리 용이성, 개발 및 배포 효율성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사스는 그야말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임 투 마켓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물리 자원을 최소화한다. 뭐 유지 보수 간소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축 방법인데 구축 방법은 사실 뭐 오늘 이아스, 파스, 사스로 이렇게 나눠주신 것도 좋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묶어서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베이스라인 계획 단계에선 환경 분석하고 현황 분석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그 뭐였죠? 그 ISP 맞아요. 네. 그런 ISP 기반으로 이렇게 전략을 써주셔도 좋아요. 항상.
네, 그래서 ISP가 ISP로 끝나는 게 아니라 ISP를 가지고 이렇게 구축 전략, 구축 방법 이럴 때는 거기 있는 앞에 있는 것만 현황 분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 뭐 예를 들자면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현황 분석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일반적인 거잖아요. 벤치마킹 수행하고 법제도 분석 이거 다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ISP에. 네,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요 할 때 성능이나 신뢰성 예전에 지난주였나요? 뭐 클라우드 도입할 때 금융 클라우드 도입할 때 그 성과 지표들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다용률, 응답 시간 확장성 혹은 아니면 뭐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기능 제공성 뭐 이런 애들도 조금 추가를 하면 좋겠죠. 사스인 경우에는 네, VM과 컨테이너 두 가지고요. 네, 이게 뭐 어쨌든 서버를 가상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존 서버 아키텍처에서 하이퍼바이저로 넘어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거의 다 넘어온 상태이죠. 그래서 어, 컨테이너의 특징은 일단 뭐 LXC 이런 것도 좋은데 하이퍼바이저 없이 서버 가상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VM, 버추얼 머신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물리적인 하드웨어 시스템에 구축돼서 자체 CPU, 메모리, 네트워크, 뭐 스토리지를 갖추고 가상 컴퓨터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가상 기술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여기 하드웨어 위에 하이퍼바이저라는 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하이퍼바이저라는 게 올라가고 여기에 호스트, 게스트 OS가 들어가고 이제 반가상화는 수정된 뭐 게스트 OS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있네요. 그래서 구성 요소는 하이퍼바이저라는 애가 꼭 여기는 들어가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은. 네. 그래서 여기 버추얼 머신은 하이퍼바이저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전가상화, 가상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네, 네, 네. 전가상화는 하이퍼바이저 통해서 이 하드웨어의 기반의 하드웨어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OS를 따로 수정하지는 않고요. 그 반가상화는 가상화 인식을 OS에서 통합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게스트 OS들이 하이퍼바이저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 여기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서 수정된 게스트 OS라는 게 필요해. 네, 하이퍼바이저가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네. 여기서는 게스트 OS가 하드웨어 자원을 직접 하드웨어에 노출하는 거예요. 하이퍼바이저를 통하지 않고 전가상화는. 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엔 데스크탑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을 디펜던시 항목과 함께 패키징 되어 있는 경량 자동화 기술인데 여기서 이제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위에는 OS 하드웨어가 있고 호스트 OS가 지금 이렇게 병렬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OS 위에 바로 컨테이너 엔진이라는 게 올라가고요. 그 위에 약간 이 컨테이너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빈, 립스, 라이브러리죠. 립스 뭐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올라가는 형태이고요. 컨테이너 엔진이 그래서 여기서는 도커 같은 컨테이너 엔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기술로는 뭐 LXC 이런 가상화 방식들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성능 비교,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상 머신은 자원을 독점하고 컨테이너는 프로세스 수준의 자원 공유이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저희가 서버를 막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서버를 막 확장할 때 만일 위에 이 하이퍼바이저 기반으로 된 속도가 실제 뭐 새로 서버에 있는 것들을 막 배포해서 확장해야 되거든요. 인스턴스를 띄우고 그 위에 서버를 배포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근데 이미지를 통한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방식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빠르게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네, 엣지 CPS. 네, CPS 딱 들어가니까 피지컬 시스템 해가지고 일단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가지고 일단은 오늘 많이 쓰셨는데 네, 틀렸어요. 네. 네, 요거는 제대로 좀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일단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거예요. 자원 확배를. 그래서 가상화된 저사양의 디바이스를 고성능 가상 디바이스로 구성해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성능 시스템 기술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을 보고 일단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시브 싱스라는 애들이 있고요. 여기 디바이스 애들이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보면 여기 가상 자원풀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자원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에는 이제 멀티 모달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집단지성, 뭐 연합 시스템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고요. 디바이스 리스트 컴퓨팅이 가능하고 대규모 디바이스 가상화 기술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애들이 여기 들어가기는 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가상 자원풀, 네, 매시브 디바이스 트윈스라는 애가 여기서는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좀 모음 답안을 적어놓긴 했는데 이거보다 더 잘 쓰신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꼭 모음 답안 확인해 보시고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엣지 클라우드 컨티뉴엄 요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 꼭 요것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넣어놨으니까. 실내 위치치기 기술. 네. 자, 이게 위치치기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런 위치치기 방법들이 있어요. 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거리 기반으로 하는 방법, 패턴 기반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통신망이라고 하면 우리 이동통신 기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리 기반으로 하면 이런 TOA나 TDOA, AOA 이런 이제 아이들이 있고요. 네, 주로 이제 뭐 물체에 쏴서 그 전송되는 TOF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쏴서 이제 회신을 받을 때까지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거리를 이제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하되 실내와 실외로 이제 나뉘게 되고요. 실외는 알고 계시듯이 이 DGPS, GPS 이 기술들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상망이나 아니면 위성 광범위한 지역 보강을 하기 위한 S, 뭐 BS, BAS 같은 그런 기술들이 있고요. 실내는 최근에 이제 실내 기반으로 위치치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센서나 주파수 기반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RFID 이런 애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랜 기반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랜 기반으로 하면 저희가 그거 봐주시면 돼요. 공유기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WPS가 실제 와이어리스 그 포지셔닝 시스템 이거 네. 그러지 않을까? 아, 요거는 다른 걸 텐데 제가 약자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저희 와이파이 보면 쓰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RSSI는 요거는 그 신호의 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리를 특정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WLAN은 사실 와이파이잖아요. 네. 그래서 와이파이 기반으로 이제 위치치기를 하는 기술들이 있고 WPAN, 네,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가까운 거리 내에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UWB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지급이 블루투스 같은 기술을 통해서 위치를 측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누가 썼을까? 이상일님이 썼던 것 같은데 왠지 이재청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 홍수님인가요? 아, 글씨만 봐도 이제는 역시. 네. 요거는 혜연님인가요? 네. 혜연이 맞나? 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는 되게 여러 번 출제를 해서 아마 모음답안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동민님 것 같네요. 네. CITS, ITS인데 네. 코퍼레이티브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협동, 협력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특징은 끊김없는 상호 통신이 가능하고 다양한 통신 서비스 융합이 가능하고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V2I, V2V 뭐 이런 V2I 이런 애들이 일단 핵심이고요. 얘네들이 CITS 센터를 통해서 실제 통신을 하게 되는 관제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주요 구성 요소가 CITS 센터가 지금 신호를 노변 기지국 통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V2V를 통해서 차량과 차량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요.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이 VTI를 통해서 이제 이 CITS 센터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전체 관제를 해가지고 도로 신호를 바꾼다든지 뭐 통행량을 바꾼다든지 이런 애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구성 요소들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V2P는 이제 휴대 단말과 차량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으면 행인들과 차량 간의 이제 통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통신 규격 우리가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게 여기서 통신 규격 여기서 통신 규격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통신 규격이 사실 우리나라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와이파이 기반의 DSRC 방식이 있고 CV2X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느 걸로 할지가 지금 결정이 좀 안 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CITS라는 게 나오면 이 V2I, V2 뭐
V 뭐 여기까지만 쓰실 게 아니라 몇 가지라도 항상 이 서비스를 써주셔야 돼요. 네. 이게 차별점이거든요. 위에 것만 쓰면 사실 별로 쓸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몇 가지 뭐라고 할까요? 지금 한 얼추 한 10개 넘을 것 같은데 여기서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면 앞에 구분이라도 조금 가져가시면 차별화할 수 있으니까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거는 꼭 써주세요. 네. 네, 그러면 차별점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여기 이건 또 장용희님 거네요. 네. 이렇게 서비스도 같이 넣어서 써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 드립니다. 네. 2교시 넘어갈게요. 네, 4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61508은 진짜 중요해요. 저희가 가이드 50일이 있고 이렇게 피라미드 이렇게 그리면 가이드 50일이 있고 거기서 나와서 61508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61508에서 파생이 돼서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61508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 보안에 대한 정의가 안전과 보안을 구별해서 좀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여기 보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거나 이에 대한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 분석 같은 걸 하면 뭐 잔존 위험, 허용 가능한 위험,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사실 이 소프트웨어 안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잔류 위험은 이 정도 위험은 괜찮아 정도로 하는 거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안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취약점이라는 얘기가 꼭 들어와요. 이 취약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소프트웨어 보안은. 그래서 안전과 보안을 이제 비교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위한 수용 불가능한 위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용 불가능한 위험 그 단계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실제 안전성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안은 외부로부터 보안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취약점을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준이나 그리고 영향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죠. 네. 그래서 61508은 이거 정도는 꼭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 위험 분석 그 61508뿐만 아니라 이 안전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돼서 지금 한 번 출제가 쭉 되고 이제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 분석 관련돼서는 꽤 많이 나왔는데 61508을 위시한 이 위험 표준 관련돼서는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돼서는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 개념도 좀 알고 분석이랑 이 관계 그리고 61508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하위에 있는 그 표준들까지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표준들 보면 대략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컨셉 그리고 전체 범위를 정의하고요. 그리고 위험 분석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험 분석. 안전 요구 사항을 도출하고 네. 그다음에 안전 기능 요구 사항을 도출합니다. 안전 요구 사항을 먼저 도출한 다음에 안전 기능 요구 사항을 도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 좀 잊으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에는 60, 601, 62304 이런 애들이 있고요. 항공에는 DO178B, 자동차 ISO 26262 이런 애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조금 더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좀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목적뿐만 아니라 구성 그리고 목표, 안전 무결성 레벨 무결성 레벨까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멀티모달. 네. 멀티모달 이 문제가 되게 그냥 약간 좀 썰로 풀기가 괜찮으셔서 아마 선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멀티모달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으나 정책이나 기술 동향들을 또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이나 산업 동향을 또 알고 있어야지 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그런 게 준비가 좀 안 돼 있으면 웬만하면 다른 문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막 정책도 잘 모르는데 막 이렇게 쓰시면 오히려 오답이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의 중요한 부분은 사람과 기계 간의 통신을 위해 다양한 매체 등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오감이라는 내용이 저희는 이제 사실은 여기서는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뭐 AI 같은 애들도 있고요. 멀티모달이라는 게 인풋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인터랙션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뭐 오디오, 뭐 센서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죠. 그래서 멀티모델의 정착 동향이라고 하면 국내와 해외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주로 정책은 이렇게 국내와 해외로 나눠요. CBDC도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국내와 해외 정책 동향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AI 혁신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고 AI 국가 전략 그리고 정부 관련 부처들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해외에는 미국이 FDA 뭐 PCFS 규제를 하고 있고 정책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있다. 네, 이 정도는 써줘야 정책 동향이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 동향은 뭐 인식, 검색, 생성 기술로 좀 여기서 나눴네요. 그래서 지도학습 기반의 영상인식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고 뭐 비지도학습 기반의 영상인식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미지를 인식하고 기계가 이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 이해했으면 기계도 또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뭐 그림으로 생성해서 보여주던 아니면 음성으로 생성해서 보여주던 이런 기술들이 좀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약간 상상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 기술, 이미지 생성 기술, 반자동 문장 생성 기술 뭐 이런 애들이 있고요. 챗GPT, 달리 뭐 이런 애들이 사실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멀티모달이라는 게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제는 뭔가 텍스트 입력을 통해서 우리는 컴퓨터와 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시리랑 얘기하듯이 음성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와 대화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고 혹은 아니면 이미지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장 AI 기술 그리고 특히나 AI 기술들 중에서도 LMM이라고 하는 네, 대규모 언어 처리 모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멀티모델의 시장 및 산업 동향인데 이건 그냥 참고 삼아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연평균 23.4%씩 뭐 성장하고 있고 뭐 이렇게 있고요. 네, 이거까지 쓰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산업 동향은 개인정보 뭐 상충, 데이터 확보 문제, AI 기술 고도화, 패러다임 전환, 뭐 인지 능력 기술 고도화 네, 이렇게 쓰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멀티모달 AI라는 걸로 좀 발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방금 드린 것처럼 이미지, 텍스트, 음성, 비디오 이런 것들이 다양한 모딜리티라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고 사고하는 AI 모델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멀티모달 AI 모델들이 실제 사람과 인터랙션, 실제 이제 교감하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 음성 첨가, 이미지, 시각 이런 애들이 있고 제가 요거를 좀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 네, 이거는 제가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뭔가 그동안에 그 챗GPT 같은 건 텍스트 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면 이미지나 영상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기계랑 네,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렇게.
네, 제가 막 얘기해도 막 이게 하잖아요. 네, 네, 잘 모르겠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LMM 기술 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정확해졌고 물론 그 할루네시안이라고 하나요? 이제 AI가 막 말도 안 되는 내용들 막 뻥을 진짜 잘 치는 네, 그런 효과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조금씩 잡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저희 영화 보면 쉬라는 영화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AI 인간이랑 얘기하고 뭐 대화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게 나올 때만 해도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진짜 가능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는 이제 이게 신기하다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기술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 배경에는 이 LMM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이미지나 텍스트로 생성하기 위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 생성형 AI를 하기 위한 기술들이 기반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가트너 2023년도 보면 아까 제가 소개드렸을 때 이제 보편화된 생성형 AI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일반인들도 생성형 AI를 쓸 수 있는 그런 시대. 이 생성형 AI가 지금 이런 것들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CBDC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뭐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테스트 뭐 단계로 들어간다고 해서 혹시나 그동안에 CBDC 나온다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다지고 가시라고 낸 문제이고요. 뭐 다 잘 쓰셨어요. 네, 다 잘 쓰셨는데 이것도 잘 쓰셔서 중앙 집중형 그리고 다수 거래자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블록체인 형태로 하는 거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거래가 생성되면 거기에 올려가지고 중앙은행이 하나의 참여자로 참여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여기서 이게 문제인데 중앙은행 책무에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그러면 책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신용 리스크를 완화하고 뭐 지급 결제 측면, 통화 측면, 통화량을 조정하고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약간 이런 비슷하게 좀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중앙은행이 뭘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서 이 CBDC가 중앙은행의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바꿔놓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셔야 요거는 답이 좀 픽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금 및 대출을 감소하고 뭐 이자 지급 따른 금리 변동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법 자금의 문제가 아무래도 투명하게 되니까 해소가 되겠죠. 네, 뭐 지금은 저기 비트코인 이런 데로 막 빠져나가서 있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양성화시키는 부분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측면에서 답을 써주셔야 얘가 맞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CBDC가 지금 여기 기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총정리할 때 그거까지 좀 참고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다 했나 그럼? 네, 했고 지난주에 애프터 서비스로 지난주에 정보 시스템 운영 성과 관리라는 걸 제가 출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보를 받았어요. 정원홍님께서 감사하게도 제보를 좀 해주셨고 2023년 버전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게 가이드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걸 약간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2023년 버전으로. 그래서 2023년 버전은 요 절차나 이런 게 좀 변경이 됐고요. 제가 여기 변경된 애들을 여기 좀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캡처를 해서 넣어놨고 실제 이 성과 관리 절차도 원래는 이렇게 성과 측정 단계가 1단계, 2단계로 돼 있는데 이게 통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링크를 제가 여기 링크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실제 전자정부 성과관리 매뉴얼 이게 이제 정원호님께서 전달 주신 건데, 네, 요거 보셔서 꼭 이거 다 보진 마시고 저 성과관리에 좀 필요한 애들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 반은 참 좋은 게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합격권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공부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다 걸러줘. 막. 멘토들이 설사 할루네이션처럼 잘못 얘기하더라도 막 이렇게 다 걸러주고 다 얘기해주고 이러거든요. 또 고마운 게 저희가 지금 이거는 여기는 아직 업데이트를 제가 안 했나? 여기구나. 저기 양희은님께서 KPC 시험 보고 오셔가지고 또 프리즈를 또 공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업데이트 제가 다 해놨거든요.
프리집이랑 같이. 네. 공부만 하면 공부만. 네. 되게 쉽지 않나요? 공부만 하는 거? 네. 더 맞을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서로 저희가 저희 반 강점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게 있으면 이렇게 도움 드리고 하는 게 강점이고 지금 토토 저희 제대로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토토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 지금 기필반에서 올라오신 분들 있잖아요. 토토를 껴달라고 억지로 껴달라고 해서라도 껴야 돼 진짜. 네.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하는 건 그 다음이야. 네. 이게 멘토들이 끌고 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네. 토토를 하면서 이렇게 각자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내가 좀 힘들거나 이럴 때 좀 잡아주기도 하고요. 내가 이건 정말 모르겠을 때 얘기도 해주시고 이 동료의 힘이 진짜 대단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힘이 결국은 기술사 되고 나서도 가요. 네. 그러니까 토토 열심히 하시고요. 49일 남았는데 최선 다하시고 꼭 모의고사 네,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성수 멘토님께서 진행해 주실게요.